자, 안녕하십니까. 셋이 됐습니다. 수업 이어서 하겠습니다. 먼저 채팅창에 질문 하나가 올라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장기 할부 판매만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 시기니까, 할부의 납부 기한이 공급 시기가 되겠죠. 자, 6개월 할부는 장기 할부 판매가 아니고 단기 할부 판매죠. 단기 할부 판매는 뭐죠? 그냥 재화를 인도하는 때 세금계산서를 전액 발급하여야 합니다. 지금 해당 사례에서 재화의 가액이 1억 2천이었기 때문에 1억 2천짜리 생계환서를 한꺼번에 인도 시점에 발급하여야 한다는 의미고요. 자, 1년 이상인 장기 할부 판매만 받기로 한 때 뭐죠? 납부기한 할부 각각 매월 말 1,000만 원씩 받기로 했잖아요. 2월 말부터 자 1기는 이제 2월 말부터 6월 말까지 5달치만 해당이 되니까 5천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기준 이제 수출 보겠습니다. 수출. 자, 수출의 공급 시기는 언제냐? 저 수출이 뭐죠? 내국 물품을 해외로 반출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제 일반적인 수출, 직수출을 의미합니다. 직수출 또는 중개무역 방식의 수출은 자, 수출제화의 선적일, 배에 실으면 선적일, 비행기 실으면 기적일이라고 하는데요. 그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자, 수출제화의 대가를 장기할부 판매 또는 중간직급 조건부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수출은 무조건 선적일입니다. 왜냐? 밑에 그림 사례로 한번 보겠습니다. 수출 통관 절차를 한번 볼게요. 수출업자가 관세청에 수출 신고를 하고요. 세관이 이제 수출 신고를 수리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보세구역에 반입하고 배에 실게 되겠죠. 선적하게 되겠죠. 일반적인 수출의 절차인데, 자, 수출 신고 수리는 언제든지 뭐죠? 취하가 가능합니다. 취소 가능해요. 자, 수출 신고 수리 시점까지도 아직 물품은 그냥 아직 공급자가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수출 신고 그리고 수출 신고 수리 시점 은 아직 공급자가 아직 물건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 언제든지 행정 절차는 취하가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를 이제 수출 제화의 공급 시기로 볼 것이냐, 언제를 이제 수출분 영세일 매출에 귀속 부가가치세 신고할 것이냐, 바로 선적했을 때, 배에 실었을 때, 이때 세관이 수출의 귀속 시기를 인식하게 됩니다. 이 선적일을 공급 시기로 봅니다. 수출 신고 수리일이 아닙니다. 수출 신고 수리일이 아니고 배실은 선적일 이때를 수출 제화의 공급 시기로 봅니다. 우리 국세청도 관세청으로부터 모든 수출건의 선적일 자료를 수출건별로 다 자료를 받고 있는데요. 자, 보통 이 선적일 자료를 이용하여 수출의 귀속 시기를 정리를 합니다. 자, 반대입니다. 반대인 수입 보겠습니다. 수입은 자, 수입 통관 절차를 보겠습니다. 자, 중국에서 배가 들어와서 인천항에 입항을 하고요. 짐을 내립니다. 하역하고요. 보세구역에 반입하고 이제 세관에 수입자가 수입 신고를 하겠죠. 그리고 세관이 물품 검사를 해서 수입 신고를 수리하게 될 겁니다. 수입 신고 수리일. 자, 수입은 자, 선적의 반대가 뭐겠죠? 선적의 반대는 하역이겠죠? 하역일이 아닌 수입 신고 수리일을 자, 수입 재화의 공급 시기로 봅니다. 그래서 보세구역에서 수입하는 재화는 수입 신고 수리일을 공급 시기로 봅니다. 왜냐 한번 볼게요. 왜냐? 자, 수입 물품은 세금계산서를 누가 끊어야 되죠? 자, 세금계산서의 발급자는 공급자입니다. 자, 수입의 공급자는 누구예요? 수입의 공급자는 저기 중국에 있는 수출자가 될 겁니다. 중국에 있는 수출자가 한국에 있는 수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줘야겠지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중국에 있는 수입 사업자가 한국 부가가치세법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누가 한국의 세관이 대신 중국에 있는 수출자를 대신하여 중국의 수출자를 대신하여 중간에 한국 세관이 수입 물품에 대한 수입자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즉 수입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줍니다. 자, 내가 세관이다. 입장에서 볼게요. 자, 수입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언제 발급할 수 있을까요? 자, 내가 세관이다. 근데 배가 들어왔을 때
배를 내렸을 때, 그리고 수입자가 수입 신고를 했을 때, 그리고 세관이 이 물품 검사를 하고 수입 신고가 수리됐을 때, 이 바로 수입 신고가 수리됐을 때 세관이 수입 물품에 대한 단가와 수량을 완벽하게 알게 되겠죠. 이 수입 신고 수리일에 세관이 수입 신고를 수리하는 시점에 공급 시기입니다. 공급 시기는 뭐예요? 공급 시기는 생계하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렸죠. 세관이 언제 수입자에 대한 세금 계산, 수입 생계하서를 발급할 수 있냐? 즉 수입 신고가 수리될 때 세관이 수입 생계하서를 누구한테 공급자는 세관, 공급받는 자는 수입자. 이렇게 수입생계약서를 수입신고 수리된 때 세관이 발급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 절차를 이해하게 된다면 왜 수출 제한은 선적일이고 왜 수입 제한은 수입신고 수리일이냐 이렇게 공급 시기가 다르냐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좀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일반적인 수출의 경우에는 생계사서 발급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왜냐? 공급받는 자가 미국에 있는 수입자이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수입자가 생계산서를 받아도 매입세 공제 못 받고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수출의 경우에는 생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가 되고요. 반대로 수입의 경우에는 수입 물품에 대한 생계산서는 세관이 공급자, 공급받는 자는 세관, 수입 공급받는 자는 누구죠? 수입자가 됩니다. 공급받는 자가 즉 수입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수입생계산서를 수취하여 바로 매입세 공제 받을 수가 있겠고요. 이제 추가적인 이제 수출의 경우 보겠습니다. 추가적인 수출의 경우 원형업 또는 위탁 판매 수출의 경우에는 제하의 수출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 시기에 해당이 됩니다. 원형업 그리고 위탁 판매 수출 먼저 재화를 원양업 같은 경우는 이제 남태평양에서 잡은 냉동 참치를 먼저 일본에 먼저 갖다 주고요. 낙찰자 경매 방식으로 낙찰자를 정해서 팔게 되겠죠. 그리고 위탁 판매 수출, 재화를 먼저 해외에 보내놓고 해외에 있는 수탁 판매업자가 팔면은 그때 팔리는 만큼 수출로 인식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재화를 먼저 해외에 보내놓는 경우에는 수출 통관을 하지만 무환으로 통관한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여 그때는 수출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해외에 있는 수탁 판매업자가 가지고 있는 재화의 소유권은 그대로 한국에 있는 수출자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하죠. 해외에 있는 이제 수탁 판매업자가 물건을 팔아주고요. 그 판매 이달치 24년 7월치 판매 대금은 뭐 2천만 원입니다라고 이제 그 정산서를 보내주게 될 겁니다. 그 정산서를 한국에 있는 수출자가 받아서 공급가액이 확정이 되면은 그때를 수출 재화의 공급 시기로 보는 경우입니다. 위탁 판매 방식의 수출. 위탁 가공 및 외국인도 수출, 국외 가공 원재료의 반출은 일반적인 수출의 형태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수출의 형태는 내국 물품의 국외 반출이지만 이 세 가지의 수출의 형태는 재화가 해외에서 해외로 이동합니다. 해외에서 해외로 이동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수출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선적을 거치지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국에서 인도가 되는 때 그때를 공급 시기로 봅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창고증권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창고증권 자체는 이제 재화고요. 창고증권을 교부한 때가 공급 시기에 해당이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저 경기 광주에 가면 영하 40도짜리 냉동 창고가 많아요. 그 냉동 창고에 아이스크림 1억 원치를 입고해 놨습니다. 그러면은 냉동 창고업자가 창고증권을 교부해 줄 겁니다. 그 아이스크림 도매업자가 냉동 창고에 있는 아이스크림을 도매업으로 팔 때 일일이 꺼내서 주지 않고 그 창고 증권을 대신 준다고 하더라도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이 창고 증권이 조달청 창고나 런던 금속거래소 LME 창고라고도 하는데 이제 이
창고증권의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외적인 경우죠. 조달청 창고나 런던 금속거래소 지정 창고는 이제 희귀 비철금속의 선물, 현물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리 법에서 예외적으로 재화의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LME 창고증권입니다. LME 창고증권이지만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는 경우입니다.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는 지금 창고의 보관물을 꺼내주면서 창고증권을 교부한 때는 이때는 창고증권의 거래라고 보기보다는 재화의 거래, 임치물의 거래라고 부르는 게 맞죠. 그래서 인도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봅니다. 자, 이 창고증권의 소재지가 보세구역에 있다. 그러면 이 보세구역이 에서 반출할 때 보세구역의 국내로 반출할 때 수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수입 신고 수리일에 공급 시기가 됩니다. 수입한 것으로 보는 거죠. 아, 자,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위탁 판매 또는 대리인의 판매는 공급 시기가 수탁자가 또는 대리인이 판매한 때를 공급 시기로 봅니다. 위탁 판매는 수탁자, 대리인의 판매는 대리인이 판매할 때.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재화를 내가 팔면은 판때, 인도한 때 공급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재화를 내가 판매업자, 수탁 판매업자에게 먼저 보내놓고요. 수탁 판매업자가 팔아줄 때는 수탁 판매업자가 팔았을 때 그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누구의 공급 시기죠? 자, 위탁자의 공급 시기다. 위탁자의 공급 시기죠. 수탁자는 물건을 대신 팔아주는 이제 판매 대행업자고요. 수탁자가 물건을 대신 팔아줬을 때 위탁자 명의로 생계난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그때 생계난서를 이제 수탁자가 팔았을 때 공급 시기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자, 리스 자산. 리스 자산은 이제 공급자 또는 세관자인 리스 이용자에게 공급한 때를 공급 시기로 봅니다. 리스 회사가 있고요. 리스 회사가 리스 이용자에게 리스 자산을 빌려주게 되죠. 그렇지만 공급자가 공급한 때를 예외적으로 공급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 리스업자는 여신 전문 금융업법상 면세 사업자입니다. 면세 사업자는 생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리스 거래의 경우에는 사실상 담보대출 거래인 경우죠. 죄송합니다. 제가 채팅창에 막 질문이 올라오는데, 자, 제가 이제 수업 중에는 사실 좀 답변이 불가능하고요. 나중에 한꺼번에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 거래인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알기로 최근에 예규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위탁 판매 수출을 즉 아마존 창고에서 이제 해외 풀피먼트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해당이 돼요. 위탁 판매 수출에 해당이 된다고 최근에 부가 예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관련 사례를 풀피먼트로 한번 구글에서 검색해 보시면 관련 얘기를 검색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리스 자산의 거래의 경우에는 자, 리스 업자가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생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자, 리스 자산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리스 업자가 금융회사라고 말씀드렸죠. 담보대출 형태의 거래입니다. 근데 중간에 괜히 리스회사 면세사업자가 껴있다는 것만 이유로 자, 그 생계산서를 이제 공급자로부터 수취하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이 있죠. 그러면 매입세 공제를 못 받게 되잖아요. 자, 구체적으로 한번 사례로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현대자동차를 대리점에서 사거나 아니면은 현대캐피털에서 리스로 사거나 둘 다 현대차 대리점에서 차를 받아오게 될 겁니다. 자, 그때 자, 마찬가지로 현대차 대리점에서 받아오는 경우에 생계산서를 발급받아서 매입세 공제를 받게 되겠지만 현대캐피탈 이용하는 경우에는 자, 매입세 공제를 못 받게 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자, 현대자동차로부터 예외적으로 생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그때의 공급 시기는 자, 현대자동차가 현대 리스 이용자에게 공급한 때를 예외적인 공급 시기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좀 추가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제가 이제 어, 강의하는 난이도는 우리 국세청 신규 교육생 난이도, 즉 여러분이 이제 부가가치세를 처음 접하시는 부분 기준으로는 좀 난이도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강의하는 모든 부분들은 녹화 강의하여 우리 교육원 홈페이지에 올라올 내용 예정이니까요. 나중에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녹화 강의로 다시 한번 들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폐업 전 공급한 재화의 공급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공급 시기가 폐업일로 봅니다. 이거는 좀 한 번에 와닿지 않으실 텐데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물 A의 공급 계약입니다. 계약금 1월 1일, 그리고 중도금은 6월 1일, 그리고 잔금과 인도일은 8월 1일, 이런 계약의 형태죠. 뭐죠? 기본적인 중간 지급 조건부의 형태고요. 자, 생계산서는 각각 받기로 한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받기로 한 때 받기로 한 만큼 발급하여야 합니다. 근데 양도인이 8월 1일에 폐업을 해버린 경우죠. 자, 폐업자는 어떻게 되죠? 공급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생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공급받는 자는 건물 A를 매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생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이제 못하는 불이익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 폐업전 공급한 재화의 공급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잖아요. 중도금과 잔금의 공급 시기는 자, 폐업일을 공급 시기로 보아. 자, 폐업일에 공급자가 폐업하자마자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생계산서를 폐업한 시점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폐업 시 잔존 제어로 과세하지 않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죠. 자, 폐업 시 잔존 제어로 과세하면 어떻게 되죠? 이제 간주 공급에 해당이 돼요. 실제 거래가액이 아닌 간주 시가만큼 실제 취득가액에서 자, 5%만큼 감액한 과세기한당 5%만큼 감액한 비율만큼 이제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잡게 되잖아요. 그래서 폐업일을 공급 시기로 보아 실제 거래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잡아야 합니다. 건물 B 한번 보겠습니다. 1월 1일 계약을 했고요. 잔금과 인도일은 8월 1일입니다. 이때 생계난서는 언제 해야 되죠? 인도일 기준을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중도금이 없으니까 인도일 기준 이때 생계산서를 한꺼번에 발급하여야 하지만 양도인이 8월 1일에 죄송합니다. 5월 1일에 폐업을 해버렸습니다. 폐업자는 생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지만 해당 건물의 생계산서를 원칙적인 공급 시기는 인도일에 발급하여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생계산서를 인도일이 아닌 폐업일에 발급하여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왜냐? 배업자는 생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급자는 이제 인도 시점이 아닌 폐업 시점에 공급자의 폐업 시점에 생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 공제받아야 합니다. 자, 쭉쭉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화의 공급 시기 말씀드렸습니다. 재화의 공급 시기가 아닌 죄송합니다. 자, 용역의 공급 시기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재화의 공급 시기와 유사하지만 몇 개 이제 특례 기준 규정들이 있습니다. 자, 용역이란 무엇이냐? 영무의 제공 또는 시설물 권리 등의 재화를 사용하게 해 주는 것을 용역이라고 하고요. 영무의 제공이라는 것은 이제 인적 서비스, 자, 시설물 권리 등 재화는 이제 물적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용역이라는 것은 그대로 서비스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요. 자, 서비스라는 것은 뭐죠? 서비스라는 것은 뭐죠? 서비스. 자, 어느 한 특정 시점, 어느 한 시점에 제공된다라기보다는 어느 특정 기간, 한 달, 뭐 일주일, 1년 이렇게 특정 기간 단위로 제공이 되는 게 서비스를 의미하죠. 자, 그래서 영문은 시점보다는 기간 단위로 적용이 됩니다. 뭔 뜻이냐? 시간적으로 공급 시기가 재화보다는 불분명할 수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든 거래 형태에 대하여 법령으로 기준을 정하는데 한계가 있긴 하지만 우리는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 적용을 하여야 합니다. 자, 특정 시점이 아닌 특정 기간 단위로 적용하는 용역의 공급. 한번 구체적인 공급 시기를 보겠습니다.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은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봅니다. 인도되는 때가 아니에요. 인도되는 때가 아닌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의미합니다. 자, 즉 서비스의 제공이 완료가 되는 때, 서비스를 시작한 때, 서비스 중간 또는 서비스 완료된 때 이렇게 세 가지 시점을 본다면 서비스가 완료된 때, 자, 하루에 10만 원짜리 서비스를 일주일 동안 제공한다.
그 일주일이 끝나야지 10만 원 곱하기 7을 해가지고 70만 원의 가액이 결정이 될 거잖아요. 이렇게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어야지 서비스의 가액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서비스는 서비스 완료되는 때를 기본적인 공급 시기로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장기 할부 완성도 폐업 전 제공한 유무 공급 시기가 폐업을 이후에 도래한다. 이 경우에는 뭐죠? 재화랑 동일하게 받기로 한 때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을 공급 시기로 봅니다. 좀 이제 재화와 다른 예외적인 경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주 임대료, 선호불 임대료와 선불 장기 용역과 BOT 대가 이 경우에는 예정 확정 신고 기간의 종료일을 공급 시기로 봅니다. 매우 특이하죠? 매우 특이합니다. 왜냐?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라 대가의 거품을 받기로 한 때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종료일을 적용하는 것이고요. 왜냐? 간주 임대료가 뭐냐부터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간주 임대료는 뭐죠? 이제 부동산 임대 용역에 있어서 월세를 받는 게 아니고 임차 보증금만 받는 경우죠. 자, 보증금 10억 받았습니다. 보증금은 뭐죠? 자, 처음에 임차인이 왔을 때 10억 받았고 나중에 임차인이 퇴거할 때 10억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월세가 아닌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는 우리 부가가치세법상에 이자율만큼만 과세 표준을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실제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종료일을 공급 시기로 봅니다. 자, 선호불 임대료 보겠습니다. 자, 1년치 월세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입니다. 자,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돈을 받기로 한 때, 자, 선불 월세로 대해서 받기로 한 때를 적용하게 된다면은 보통 이제 상가는 5년, 10년 이상 장기 계약하잖아요. 언제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이 10년이 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이제 말도 안 되는 불합리가 있을 수가 있겠고 선불로 한다면은 자 10년치 월세를 한 번에 받았는데 10년치 부가가치세를 한 번에 내야 되는 불합리가 있겠죠. 그래서 자 예정 확정 신고 기한의 종료일을 적용을 합니다. 왜냐? 발생 주의를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위 요건들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무의 적용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봅니다. 발생주의 적용되는 부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네 가지인데요. 자, 보증금만 받았습니다. 부동산을 빌려주고 보증금만 받는 경우에는 보증금의 적수에 대하여 이자율 24년부터는 이제 2.9에서 3.5%로 늘었습니다. 자, 1억을 받는다. 1억 곱하기 3.5% 곱한 이제 350만 원만큼만 우리 과세 표준으로 잡습니다. 이때 그 350만 원의 공급 시기는 언제냐? 바로 자, 예정 확정 신고 기한의 종료일을 공급 시기로 봅니다. 선호불 임대료도 이 과세 기간 뭐죠? 1년이죠. 1과세 기간이 6개월이니까 1년 이상의 부동산 장기 임대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월할로 계산하여 언제를 공급 시기로 보느냐? 예정 확정 신고 기간의 종료일을 공급 시기로 봅니다. 선불 장기 용역, 장기 용역은 예시적으로 헬스장 상표권의 사용, 노인복지시설 이용 제공을 이제 선불로 받는 경우 후불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때는 마찬가지로 예정 확정 신고 기한의 종료일을 공급 시기로 모아 월할 계산하게 되고요. 자, BOT 대가, BOT 대가는 뭐죠? 이제 사회 기반 시설을 준공, 빌트 그리고 오퍼레이트 운영하고 정부 이전, 트랜스퍼 하는 경우죠. BOT라고 하는데 이 과세 기간 이상의 시설 이용 대가 구체적으로 좀 사례를 설명하는 게 맞는데요. 지자체가 특정 구간에 도로를 두고 싶은데 자기 예산이 없어서 외부 사업 시행자를 데리고 와서 자 외부 사업 시행자한테 네 돈으로 도로를 건설하고 통행료로 수입을 받으세요라고 하는 경우죠. 대신 30년 후에 그 낡은 도로 시설을 정부에 기부 체납하세요라고 하는 경우죠. 보통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웬만한 이제 민자 고속도로나 이제 민자 터널 같은 경우도 이런 BOT 방식의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때 지자체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공급 시기를 인식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자, 지자체가 왜 공급 시기를 인식해야 되느냐?
자, 30년 후에 이제 낡은 도로시설을 받게 되잖아요. 그 받는 이유가 뭐죠? 도로를 지을 토지를 빌려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로를 지을 토지를 어, 외부 민자 사업자에게 빌려주고요. 그 토지의 이용 대가를 30년 후에 낡은 도로시설물로 받는 경우죠. 이때 30년 후에 후불로 받게 되는 이제 토지의 이용 대가를 건물로 받게 되는 교환 거래잖아요. 이때 한꺼번에 30년 후에 도로 가액만큼 죄송합니다. 토지의 이용료를 30년 후에 한꺼번에 인식하지 말고 언제 인식하라? 자, 월할로 예정 확정 신고 기한의 종료일에 인식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월할 계산할 때는 우리 구체적으로 이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좀 예외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가 너무나도 이제 좀 구체적인 부분이라서 사례로는 간단하게 그냥 이제 참고하시도록 설명만 은 안 드리고 넘어갈 거고요. 이 부분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월할 계산할 때는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그리고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제 불산입을 하게 됩니다. 첫 달만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자, 1년치 연회비 120만 원을 한꺼번에 인식하지 말고요. 월할 계산합니다. 그렇지만 24년 1기 확정 기간이 24년 자 6월 20부터 24년 6월 30까지 10일치를 이제 120만 원에 10일치만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자, 초월 산입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보기 때문에 자, 6월 20부터 6월 30일까지 10일치에 불과하지만 한 달치로 보아 자, 120만 원에 24년 1기 확정 신고할 때는 120만 원에 12분의 1 계산한 10만 원 만치를 계산하게 되고요. 이때 공급 시기는 종료기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6월 30일에 10만 원만큼 생계난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원칙 규정 설명드렸습니다. 원칙 규정, 재화의 공급 시기, 그리고 용역의 공급 시기 원칙 규정들을 설명드렸고요. 재화는 인도되는 때, 용역은 제공 완료되는 때, 공급 시기 이때 생계난서를 발급하여야 하고요. 자, 공급 시기 전에 선발급, 공급 시기 후에 후발급 생계난서는 원칙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세법상 예외적으로 특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이 돼요. 지금부터는 그 특정을 요건을 충족하는 이제 선발급 그리고 후발급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무상으로는 선발급보다 이 공급 시기에 발급하는 것보다 선발급 또는 후발급이 실무상은 대부분이고요. 어떤 경우에 인정이 되는 선발급 또는 인정이 되는 후발급이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규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은 정당한 세금 계산서로 보지 않아 내입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선발급입니다. 선발급은 뭐죠?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세금 계산서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청구의 기능, 영수의 기능 두 가지가 있다고 보면 돼요. 이제 공급 시기 전 공급 시기에 세금 계산을 발급할 때는 돈을 받았는지 여부에 받았는지 여부 상관없이 인도되는 때 제어만 넘어가면은 발급하여야 하지만은 공급 시기 전에 인도 전에 생계산서를 먼저 선발급하는 경우에는 자, 돈을 받아야지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영수의 기능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법조문 보겠습니다. 자, 공급 시기 도래 전 재와 용에 대한 대가를 받고 그 받은 대가만큼 발급하는 경우 뭐죠? 동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돈을 조금 늦게 받아도 돼요. 발급일로부터 선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대가를 받는 경우 7일 이내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자, 실제 공급 시기가 있고요. 생계산서를 선발급했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죠. 뭐죠? 자, 동시 또는 7일 이내 이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에는 정당한 선발급 생계산서로 보아 이때를 공급 시기로 봅니다. 아예 공급 시기가 땡겨집니다.
그래서 공급식이 아예 땡겨져. 져서 아예 우리 세법에서는 생계에서 선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대가라는 것은 이제 현금, 수표, 신용카드, 교환 거래인 경우에는 현물 그리고 전자화폐 다 인정이 되고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발급 시기 후 7일이 지나서 대가를 받는 경우입니다. 7일이 지나서 받는 경우에는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먼저 거래 당사자 간 계약서가 있어야 하고요. 계약서에 대금의 청구 시기와 지급 시기가 각각 기재되어 있고요. 이 청구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하고 이 지급 시기가 30일 이내인 경우입니다. 어, 좀 복잡하죠? 네, 계약서가 있고요. 계약서에 대금의 청구 시기, 지급 시기가 각각 기재되어 있고 청구 시기에 선발급하고 지급 시기, 대금의 지급 시기가 30일 이내인 경우에 정당한 청구 시기에 선발급하면은 정당한 선발급으로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생계사서 선발급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공급 시기만 도래. 끝입니다. 여기가 끝이에요. 최근 세법, 22년 세법 개정 사항이고요. 이 과세기간만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공급 시기만 해당 과세기간에 도래한다. 과세기간은 6개월 단위잖아요. 그러면은, 정당한 선발급 세금 계산서로 봅니다. 원래 대금 수수 조건도 있었는데요. 자, 21년까지만 적용하고요. 22년 이후에 세법 개정되어 삭제가 됐습니다. 한번 구체적인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실제 공급 시기가 있고요. 먼저 생계 계산서를 선발급합니다. 이 선발급이 계약서에 대금의 청구 지급 시기가 구분 기재되어 있고 30일 이내이거나 또는 생계사서 선발급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 시기가 도래한다. 그러면은 대금 수수 상관없이 22년 이후 공급분부터는 이 선발급일을 공급 시기로 봅니다. 아예 생겨나서 발급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 4번 규정 세법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사례로 한번 넣어놨는데 죄송합니다. 사례는 제가 너무 복잡해서 삭제했고요. 우리는 세법 개정 이후부터만 보면 되겠네요. 예. 이제 공급 시기 전 선발급 특례가 기본적으로 대금 수수를 받거나 아니면은 최소한 해당 과세 기간에 생겨서 실제 공급 시기가 도래하는 조건이 있지만 대가 수수 무관 선발급 특례 규정들이 또 있습니다. 뭐죠? 장기 할부 판매 그리고 계속적 공급 아까 간단하게 장기 할부 판매는 설명을 드렸죠. 원칙은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 시기지만 예외적으로 인도일의 발행 생계환서를 선발급한다면 그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본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이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전기, 도시가스, 부동산 임대도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지만 대가 수수 무관하게 생계환서를 선발급한다면 그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최근 24년 세법 개정 사항으로 인하여 이제 선발급 특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선박회사의 경우에만 적용이 되고요. 선박회사의 경우에는 이제 선화증권이 발행에 대해 거래 다시 확인되는 외국 항행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저 배가 인천항에서 이제 LA 항구까지 배가 갈 때는 원칙적인 공급 시기는 이제 LA 항구에 도착할 용역 제공 완료일이 공급 시기지만 이제 선박회사들은 거래 관행상 선화증권 발행할 때 생계환서를 선발급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거래 관행을 우리 24년부터는 세법 개정으로 인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대가수수 무관하게 선발급한다면 보통 선화증권이 발행할 때 선발급하게 되거든요. 이때 선발급한다면은 선화증권 발행할 때 그리고 용역 제공 완료일까지가 90일 이내인 경우에 하나여 선발급일을 공급 시기로 봅니다. 선박회사만 규정되는 규정입니다. 어, 선화증권 발행할 때가 이제 배에 짐을 실을 때, 용역제공 완료할 때는 뭐 목적항에 도착한 때, 이니까 당연히 90일 이내가 대부분 되겠죠. 지금까지 공급 시기 전 선발급 말씀드렸고요. 공급 시기 후발급 생계산서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 실무상 월합 세금 계산서라고도 합니다. 자, 모든 세금계산서에 대한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는 것은 실무상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를
한꺼번에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꺼번에 발급하려면은 이제 그 공급 가액을 공급받는 자, 즉 거래처별로 합하여 한 장으로 발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거래처별로 합하여 언제까지 기간이냐?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 달력상 한 달만 의미합니다. 이때 공급 가액을 합하여 해당 월의 말일을 작성일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월이 말일이 된다. 그러면 거래처별로 공급가액을 바로 알 수는 없죠. 자, 이제 회사가 이제 거래처별로 공급가액을 정산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세법상은 그 정산하는 기간을 열을 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한 달도 길다. 그래서 한 달의 기간 내에서 임의로 정한 기간인 뭐 1월 1일부터 1월 15일,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기간을 각각 나눠서 그 기간의 종료일이 1월 15일 또는 1월 31일 작성일로 하여 다음 달 12일까지, 즉 2월 10일까지 발급할 수가 있고요. 단 한 건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실제 거래가 있다면은 당연한 내용 써놓은 거고요. 해당 거래 일자를 작성일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월 거래의 경우에는 1월 31일이 작성일자고요. 2월 10일까지 발급하게 됩니다. 이제 귀속은 당연히 생계산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인 작성일자를 귀속을 하여야 하고요. 발급은 뭐죠? 발급은 그냥 거래 상대방에게 교부한 날짜를 발급한 것으로 보고요. 이제 1기 귀속, 2기 귀속할 때는 이제 작성일자를 귀속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하죠. 작성 윤월일. 자, 지금까지 이제 세금 계산서의 공급 시기에 대하여 설명드렸고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공급 시기에 대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세금 계산서는 뭐냐? 이제 구체적으로 세금 계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라는 것은 이 시간이 3시간인데 세금계산서에 대한 내용을 좀 빨리빨리 설명하기 위해서 좀 빨리빨리 이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라는 것은 과세사업자가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시세를 거래 징수하고 그 거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세금 영수증이고요. 구체적으로 4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각 거래마다 세금 계산서 발급을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세금 영수증의 기능, 텍스 인보이스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외상 거래할 때는 청구서, 그리고 현금 거래할 때는 영수증의 기능이 있습니다. 세금 계산서는 계약서의 기능이 없습니다. 계약 시 교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진짜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저도 이제 세무서에서 업무를 할 때 많이 느꼈었는데 세금 계산서는 특히 용역 공사 용역의 경우에 많았었는데 세금 계산서는 공급 시기에 발급해야 합니다. 공급 시기. 즉 용역의 공급은 용역 제공 완료에, 즉 공사 끝났을 때 발급하여야 합니다. 공사 끝났을 때 세금 계산서 발급하여야지 돈 받았을 때 발급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돈 받았을 때 발급받다 그러면은 보통 뭐 공사 끝나고 몇 달 지나서 돈을 받게 되잖아요.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해야 하느냐? 용역 제공 완료에는 공사 끝났을 때 발급하여야 하고요. 공사 대금 받았을 때 발급한다는 경우에는 정당한 세금계산서가 아니기 때문에 자 공사 발주처, 즉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수취와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전액 매입세액 불공제되게 됩니다. 많이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공급 시기에 발급해야 한다. 돈 받았을 때 발급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제 현금 거래 시 영수증은 제와 인도하고 바로 현금을 즉시 받은 경우에 영수증의 기능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금계산서는 돈 받을 때 자, 선발급만 공급 시기 전에 선발급할 때만 이제 돈을 먼저 받는 경우에 그 경우에만 선발급으로 정당한 선발급이 되는 것을 뜻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공급 시기 이후에 발급할 때는 자, 무조건 언제? 다음 달 10일까지만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공급 시기 다음 달 10일까지, 후 발급은 다음 달 10일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무조건. 자,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과세 자료의 역할을 합니다.
이제 소득세,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자료뿐만이 아니라 소득세법, 법인세법상의 소득, 경비 인정할 때 과세자료로 활용이 된다. 이 무슨 뜻이냐? 자, 나의 매입은 뭐죠? 거래처의 매출. 나의 매출은 거래처의 매입. 요 생계사를 통하여 거래처간 상호 대사 교차 검증 기능을 통하여 우리 소득이 소득을 과세관청이 파악할 수 있는 과세 자료의 역할을 한다는 의미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회계상으로 이제 증빙 서류, 거래의 증빙과 기장의 기초 자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는 이제 5년간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생계사선 누가 발급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생계사선은 사업자가 발급할 수가 있겠고요. 미등록 사업자나 폐업자는 발급할 수가 없습니다. 폐업자는 생계사선 발급이 불가능하여 다만 이제 휴업자는 생계사선 발급이 가능하죠. 휴업자도 이제 3년 고정자산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생계사선을 받아야 되겠고 3년 고정자산을 일시적 우발적으로 팔 때는 생계사선을 발급하여야 하고요. 중요한 거는 세금계산서 발급할 때는 자, 사업자에게 본 지점이 각각 있을 때는 인도하는 지점에서 발급하여야 하고요. 자, 공급받는 경우에는 자, 수치 또는 어느 지점에서 어느 본점에서 재화를 수취한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 수치는 어느 본지점에서 하든 상관이 없이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 시기에 발급하여야 한다고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간이과세자도 생겨서 발급 의무가 생겼죠.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이거나 4,800만 원 이상 그리고 24년 7월 1일부터는 이제 1억 4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자, 생계서 발급할 때는 이제 종이 기준이에요. 종이 기준. 자, 재활용업할 때 두 장을 발행하여 그중 한 장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요.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생계서를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가 아닌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은 종교단체라든지 아니면은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라든지 아니면은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서도 발급할 수가 있겠죠.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중복 발급 관련해서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 자, 공급 시기에 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는 후 세금계산서 발급이 금지가 되지만 공급 시기에 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후 신용카드 매출 전표로 카드 전표로 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왜냐? 신용카드 매출 전표로도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여 이제 생계산서도 받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도 이중으로 수취하여 이중 매입세 공제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지만 자, 선 생계사서 발행한 경우에는 카드 결제로도 대금 수령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고요.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는 생계사서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자, 우리 생계사서에 대한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자, 공급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그리고 공급자에 대한 공급자의 상호 성명,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작성일자, 생계사서의 작성일자. 이게 가장 중요한 공급 시기입니다. 생계사서에 지금 말씀드린 공급 시기를 생계사서에 작성일자로 적어야 돼요. 그리고 공급가액세액이 있습니다. 우리 세무서에서도 업무할 때, 이제, 조사할 때 가장 뭘 보느냐? 생계사서 볼 때, 이 작성일자가 제대로 작성됐느냐? 즉, 공급 시기에 생계사서를 작성하였느냐를 가장 먼저 보니까요. 우리 생계사서의, 작성일자는 반드시 공급 시기를 기재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들은 이제 임의적 기재 사항으로 누락하여도 공급받는 자가 이제 매입세 공제 받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누락하여도 정당한 생계산서로 본다라는 의미고요. 좀 중요한 사항은 이제 공급받는 자는 이제 상호나 이제 대표자 성명이 임의적 기재 사항입니다. 몰라도 공급자가 틀려도 정당한 생계산서로 본다는 의미죠. 이제 피조 기재상, 임의적 기재상 다시 설명드렸고요. 가장 중요한 건 작성 윤월일
이때가 공급 시기다. 그래서 필요적 기사항이 잘못된 경우에는 가산세 또는 매입세액이 불공제가 됩니다. 자, 이제 생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거래야들 발급을 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은 좀 내용이 좀 되고 한꺼번에 설명하는 게 좀 편할 것 같아가지고요. 잠깐 쉬는 시간 갖고요. 4시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